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이어지는 세 편에서는 저주의 향가 비형랑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형랑가라는 이 향가는 신라 왕실의 공주들 선덕여왕, 선화공주, 요석공주 이들 세 명의 공주를 모두 남성 혐오증을 갖게 한 저주의 향가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역사는 커다란 변곡점을 갖게 됩니다. 신라 성골의 혈통이 끊어져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고 선화공주의 남편 백제무왕이 신라를 공격해서 삼국 통일전쟁에 서막이 올랐으며 원효대사께서는 중생 속으로 들어가셔서 민중불교가 착근하게 되는 불교사의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부터 이어지는 세 편은 매우 중요한 영상이니까 꼭 이어지는 세 편 모두 다 작정하시고 마스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라 향가는 삼국유사에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국유사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삼국유사 속에 있는 향가는 역사의 사료라고 할 것입니다. 삼국유사의 저자이신 이련 스님께서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향가를 책 속에 수록해 놓았지 노래 그 자체를 소개하기 위해서 수록해 놓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 속의 향가를 해독할 때는 그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가 이 점이 반드시 추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삼국유사 속의 향가를 노래로만 보게 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해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연구자들은 향가를 해독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추적은 매우 소홀히 해오거나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새로 발견된 향가인 비형랑가를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비형, 사람 이름입니다. 비형랑, 화랑할 때 랑입니다. 비형랑가를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형랑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새로 신라 향가 11곡을 발견한 논문을 통해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비형랑가를 해독함에 있어서도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역사 사료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추적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추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를 연대기 순으로 본다면은 연도 순서로 본다면은 최초의 향가, 삼국유사에 수록된 최초의 향가는 구지가입니다. 가락국의 구지가입니다. 구지가는 서기 42년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실린 작품이 뭐냐? 신라 진평왕 때의 향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 서동요이고 세 번째 작품이 서동요와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비형랑가입니다. 구지가가 만들어지고 진평왕 때의 향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550여 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습니다. 향가의 암흑기라고 할 이 기나긴 기간 동안 신라는 경주 일원의 자그마한 소국에서 일어나서 남쪽으로는 가야를 통합했고 동해 쪽으로는 원산 북쪽까지 쭉 올라가서 황초령, 마울령비가 세계진국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령을 넘어서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라의 대대적 영토 확장은 주로 정복군주라고 불리는 신라의 진흥왕이 이룬 업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비형랑가에는 진흥왕을 귀신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진흥왕이 사망하였습니다. 진흥왕의 뒤를 이어서 진지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 올랐습니다. 진지왕은 진흥왕의 두 아들 중 차남이었습니다. 그림을 봐주시죠. 왼쪽에 큰아들이 동륜이고 25대 진흥왕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동륜이 아버지 진흥왕 사망 전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차남이었던 진지왕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비형랑가와 관련된 내용은 삼국유사의 도하녀 비형랑조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배경 기록의 내용을 골자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왕은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정난 황음, 정치를 어지럽히고 황음하다 이런 이유로 그만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쫓겨나고 만 것이죠. 그러나 비형랑가의 작자는 진지왕이 여자를 좋아하였다는 사실을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정난 황음으로 폐위된 진지왕을 성스러운 황제, 이러한 성제라고까지 칭하고 있습니다. 정난, 황음 이 두 가지 중에서 황음을 오히려 미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진지왕이 폐위되기 직전, 왕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일 하나를 벌립니다. 그때 도하랑이라고 불리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지왕은 그 여인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강제로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던 도하랑은 왕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절대 응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어쨌든 진지왕은 남편이 없다면은 자신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도하랑의 답변을 듣고서야 그녀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얼마 안 있어 진지왕은 그만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도하랑의 남편도 그 후 2년 후에 581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도하랑의 남편이 죽은 지 열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진지왕의 혼이 도하랑의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 자신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하랑은 진지왕 혼의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형랑을 낳았습니다.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비형랑은 582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사진은 신라의 진지왕 능으로 진지왕 능이 되겠습니다. 진지왕은 남편이 있는 여염집의 여자를 탐내다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죽은 뒤에 혼이 되어서까지 그 여자를 차지하였고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비형랑이죠. 교접 상대의 신분, 귀천의 신분도 따지지 않았고 결혼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았고 생사도 따지지 않는 지독한 성적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황음하다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진지왕이 폐위되었습니다. 누가 황위를 이었을까요? 그 뒤를 이어 26대 진평왕이 즉위합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진평왕이 폐위되고 나니까 진지왕의 형 동륜의 아들인 진평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진평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찍 죽은 형 동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평왕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뒤에 비형랑이라는 자기의 비형랑이 출생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비형랑을 궁으로 데려와서 길렀습니다. 그가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평왕은 비형랑이 15세가 되니까 집사벼슬을 주었습니다. 잘 챙기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비형랑가는 596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표를 봐주십시오. 저기 진지영 폐위되고 남평인이 사망한 후 2년 후 임신기간 1년 집사벼슬이 15세 이걸 계산하면 596년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연도가 됩니다. 비형랑은 궁에서 자라면서 밤마다 월성의 성벽을 넘어 황천 위로 귀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가서 무엇인가를 빌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 월성의 사진입니다. 여기 비형랑이 여기서 자라면서 여기서 성벽을 뛰어넘어서 황천이라는 곳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빌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진평왕은 비형랑이 어디로 가서 뭔가를 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신을 위해 뭘 빌고 있다 이 내용을 알고 비형랑을 아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진평왕은 비형랑에게 말합니다. 야, 그 귀신들한테 큰 도랑에다 다리를 놓아보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귀신들이 용한지 안 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비형랑은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 강을 건너는 큰 다리를 놓았습니다. 귀신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평왕은 귀신들이 용하다는 것을 알고 귀신 중에서 조종의 일을 보호자 할 만한 돌만한 이가 있는지 비형에게 추천하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형랑이가 길달이라는 귀신을 추천했습니다. 진평왕은 그 길달을 아들이 없던 각간 임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길달이 조정에 와서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임종이라는 고유명사가 가진 뜻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임종은요, 임자는 숲림 또는 임금림으로 뜻이 그렇습니다. 종은 우리로 마루, 적장자, 우리로 종갓집 할 때 종이지요. 그 적장자 종입니다. 여기에 이 뜻을 풀어본다면 숲의 나무와 같이 많은 적장자 또는 왕위를 이어나갈 장자 이런 뜻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평왕은 아들이 없던 임종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낸 뜻도 왕위를 이어나갈 장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달은 왕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천지신명에게 비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종은 고유명사법으로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가져온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크게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길달이 여우로 둔갑하여 달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달의 본 모습은 여우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비형은 다른 귀신들,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다른 귀신들을 시켜서 여우를 붙잡아서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맡은 임무에 소홀하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우를 죽이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안 다른 귀신들이 이제 비형랑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귀신들이 모두가 달아나 버렸다. 이 사실은 비형랑이 이제 귀신들을 부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진평왕의 아들 얻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귀신들이 없으니까 그 재주를 부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비형랑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비형을, 그 비자는 코 비자이고 형자는 몽둥이 형입니다. 여우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니까, 그리고 귀신들이 달아나니까 비형랑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형랑은 작전의 실패, 다시 말씀드려서 진평왕에게 아들을 낳도록 해주겠다는 계획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한탄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진평왕은 아들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진평왕에게는 딸만 셋이 있지 아들이 없습니다. 세 딸은 위로부터 선덕공주, 천명공주, 선화공주가 되겠습니다. 선화공주는 서동요에 나오는 공주지요. 길딸은 진평왕이 아들을 낳도록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맡기면서 비형랑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형랑가를 새로 풀이해 보면은 그 향가를 지은 목적이 진평왕이 진지왕처럼 여자를 좋아하게 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내용의 작품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형랑가는 진평왕이 진지왕처럼, 아까 황음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평왕이 진지왕처럼 여자를 좋아하게 하여서 후손을 보도록 해주십시오. 딸들은 이미 셋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들을 낳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내용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비형랑가가 향가인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삼국유사 속에 실린 한시로만 알아왔습니다. 오원시로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향가 제작법으로 확인해 보았더니 향가로 밝혀집니다. 비형랑가는 향가의 문자 모두가 뜻글자였습니다. 향가 문장은 노랫말 플러스 보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랫말은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작품이 이러한 향가 제작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작품은 향가다, 이렇게 제가 목이 터지도록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법칙에 맞으니 비형랑가는 향가인 것입니다.